저와 시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십사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부디 본인 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까지는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시부모님이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기는 했으나 당시 저와 남편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닭살 커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할 만큼 서로를 사랑했거든요. 이왕이면 모두의 축복 속에서 하는 결혼이 좋겠지만 사실 결혼 허락을 바로 받지 못해 힘든 한편 저희 사랑이 참 영화 같다는 상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고는 하잖아요. 내심 저희의 사랑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잘난 거 없는 여자에게 장가 보내려고 키운 아들이 아닌데. 그래. 뭐 그래도 네가 좋다는데 어쩌겠니? 시부모님은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며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결혼 허락도 해주셨습니다. 모진 말을 듣긴 했지만 사실 시부모님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란 데다가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남편은 엄청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각자 회사를 크게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실 손 놓고 살아도 그냥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저랑은 다르게 남편은 환경이 좋았다는 것도 제가 남편을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요새는 취집이라고 하나요? 물론 결혼하고서도 당연히 저 역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왕 결혼하는 거 비슷한 처지의 사람보단 잘 사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일종의 취집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이 우리 집 돈을 안 봐서 좋아. 솔직히 다른 여자들은 모두 속물이었거든. 비록 남편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뜨끔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결혼했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래 사람 만날 때는 어느 정도 내숭 떨어가며 만나줘야 오래 간다고들 하잖아요. 아무튼간 거의 반년을 넘게 매달린 끝에 저랑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으로 하라고 아예 아파트를 새로 한 채 사주셨어요. 앞에서 티 안 내려고 엄청 참긴 했는데 진짜 너무 신났습니다. 게다가 마침 시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해준다길래 나중에 서로 데이트 끝나고 헤어질 때 은근슬쩍 우리 결혼도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사주시는 아파트 명의 내 거로 하면 안 돼? 왜 요새 집들은 다 여자가 경제권 잡고서 집안일 한다더라. 그래야 잘 산다고. 라며 이야기해보기도 했었지만 아쉽게도 그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승낙됐어도 인생 피는 거라 지금도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다들 살기 힘든 와중에 시부모님이 신혼집 마련해주는 거 흔치 않잖아요. 와, 진짜 혜진이 남자 잘 만났다. 어느 집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 신혼집을 마련해줘? 물론 마음이야 그러고 싶은 사람들 많겠지만 요새 서울 집값 한두 푼이야. 그러니까 나도 땡 잡은 것 같아. 친구들한테 하루 종일 자랑하고 나중에 저희 이사갈 신혼집에 미리 남편이랑 들렀을 때는 진짜 너무 신나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눌러 참느라 혼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집을 받으니 부담되는 것도 있긴 했어요. 바로 혼수였습니다. 시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오라고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눈치 보이는 게 없진 않았어요. 솔직히 계속 고민하긴 했는데 당장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 걸 다 쓰면서 혼수를 준비하기는 부담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너희 시부모님이 집 해주는 것도 있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치. 그건 그러네. 친구한테 혼수 관련해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친구는 그래도 모은 돈 써서라도 혼수품을 맞춰가는 게 맞다고 했지만 당장 저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있는 돈을 많이 쓰기에는 여러모로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혼수품 맞추느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덕에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적당한 저가형 그릇들과 저렴한 가전제품들로 혼수를 채웠습니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제 혼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별다른 말은 안 하길래 내심 안도하는데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남편과 산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시어머니와 썩 사이가 좋지 않았어서 별로 나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기에 알겠다고 하고는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 시간 맞춰서 카페 가니까 시어머니가 미리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대뜸 난 아직도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내 잘난 아들 데리고 갔으면 적어도 너한테 내 아들 키워준 값은 받아야겠다.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붙여라. 라며 계좌번호를 적은 쪽지 하나를 주더니 떠나더군요.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굳이 저한테 그런 돈 안 받아도 여유 있이 잘 사는데 이제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새 살림 꾸려나가야 하는 저한테 그런 큰 돈을 요구하다니. 물론 남편도 돈을 꽤 벌고 있었고 저도 돈을 버는 상황이었던지라 100만 원 나가도 큰 지출이 아니긴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언제 저한테 비록 우리 부모님이 잘 사시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부모님 덕인데 적게라도 용돈 드리는 거 어때? 라고 했을 때도 당장 우리 살 거 생각하라고 무슨 용돈이냐면서 제가 결사 반대했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알겠다고 하고 저희가 번 건 죄다 저희가 저축하고 쓰고 있었어서 내심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남편한테 이야기해봤자 그냥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100만 원씩 입금을 했습니다. 당연히 매달 입금하면서도 뭐 하는 짓인가 했어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잘만 했으면 안 줘도 됐을 돈을 매달 줘야 하니 그게 아무리 남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깝다고 느껴지는 기분. 게다가 나중에는 그 100만 원조차도 꼬박꼬박 드리기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남편이 원래 저랑 결혼하고 1년까지는 쭉 회사를 다녔었는데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망한 겁니다. 물론 사업 이야기 처음 꺼냈을 때 남편은 내가 그런 쪽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냥 지금처럼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면서 거절을 했고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부모님도 괜히 우리 아들한테 헛바람 집어넣지 마라. 사업이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작게 차린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준비해야 본전 찾을까 말까야. 네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입에 담을 게 아니란 이야기야. 라며 저를 엄청 혼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분명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솔직한 심정으로 본인 아들이 사업한다는데 시부모님이 전혀 안 도와줄 거란 예상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업을 해본 시부모님들이 도와준다면 아무리 남편이 그런 쪽으로 경험이 없어도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 꼬박꼬박 다니는 것보다 사업해서 성공하는 게 돈도 더 많이 벌잖아요. 제가 계속 남편 붙잡고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설득한 끝에 남편이 그러면 해보겠다면서 모아둔 돈으로 의류 사업을 진행하긴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벌인 일은 알아서 책임져야지 라며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어서 이후에 시댁 갈 일이 있을 때 은근슬쩍 요새 훈이 씨가 사업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운을 띄워도 시부모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줬어도 남편 사업이 그렇게까지 쫄딱 망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아무튼 그렇게 사업 망해서 힘든 판국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그것도 자업자득이라며 매달 100만 원만 붙이기로 한 건 잊지 말라고 못 박더군요. 그때 사업 망한 직후여서 저희 가족 생활비도 거의 대부분이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드리니까 진짜 생활비 할 돈도 없어서 부업 뛰면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전에야 남편도 돈 벌고 저도 돈 버니까 100만 원 드리는 거야. 그럴 수 있었지만 어떻게 제 돈으로 생활하는 형편에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지. 어머님, 지금 훈이집 사업도 망한 상태에서 제가 버는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는 어려워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입을 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 돈을 못 준다고? 하며 놀라시더군요. 아무리 그동안 받아온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없다고 죽을 정도로 가난한 분도 아닌데 적어도 남편이 다른 직장이라도 잡을 때까지는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내 뭘 했냐? 애한테 괜한 바람 넣지 말라고 했지? 내 배에서 낳은 아들이니 아들 성격은 내가 더 잘한다. 저놈은 회사 같은 곳에서 자기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기에는 모자라. 그나마도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대뜸 사업을 하니 이렇게 될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는 이야기였다. 저 녀석도 지 성격을 아니까 별로 안 하고 싶어 한 거일 텐데 네가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 거 다 안다. 자업자득인데 내가 뭐 네가 예쁘다고 사정을 다 봐줘야 하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남편 사업 망한 거는 제 잘못도 조금 있지만 결국 시부모님이 안 도와준 거 그리고 남편이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사업하려고 부추긴 건 저여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아득바득 일하면서 돈 벌어서 100만 원씩 드렸고 그나마 한 달 정도 뒤에 남편이 바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 월급 타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원래 일이라는 게 하나 사그라들면 하나가 터지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이제 좀 입에 풀칠 좀 할 수 있겠다 싶어 남편과 슬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애 낳고 싶어. 나이 되면 나 출산도 힘들고 애들도 건강하지 않을 확률 높다고 하잖아. 당신이나 나나 이제 좀 힘든 시기 지나고 금전적으로 안정됐으니 애를 낳아도 괜찮지 않을까? 나도 당신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금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 아들이 좋을까 딸이 좋을까 하나만 낳을까 둘 정도는 낳을까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데 때마침 시댁에서 남편에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나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시아버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하다가 본인들 노후 자금을 다 날렸다고요.
정말 이번엔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평소에 시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재테크라는 것도 모르니? 그런 걸 해야 돈이 되는 거야. 뭘 배웠어야 할지.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이었는데 결국 화를 입게 되셨으니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혹시나 돈 달라고 할까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다행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식의 한탄만 하다가 전화를 끊으셨죠. 남편은 시부모님 걱정을 했지만 저는 그것도 자업자득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주식을 한 건 시아버지의 선택이었잖아요. 물론 거기에 시어머니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내가 버는 월급에서 몇십만 원만 집에 보내야겠어. 아무래도 걱정이 돼. 무슨 돈을 더 보내? 이미 내가 매달 어머님한테 100만 원씩 보내고 있어. 당신 나랑 자녀 계획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나? 앞으로 우리 애 낳고 그러면 솔직히 지금 100만 원 보내는 것도 아껴서는 저축해야 될 판이야. 그런 상황에서 당신까지 돈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당신이 어떤 맥락에서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달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큰 신혼집 얻어주신 거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개념으로. 나는 절대 이해 못해. 애초에 당신 사업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도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올 일 없었어. 난 당신 사업 망한 거 전적으로 시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지금 10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 상황에서 돈 더 나가는 거 용납 안 돼. 당장에 없다고 해도 원래 애 생기기 전부터 저축해야 하는 거 몰라? 아이, 그래. 알겠어. 알았어. 한참을 그거로 싸우다가 결국 남편이 제 말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긴 했지만 이렇게 물러 터진 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신혼집 해달래서 해준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먼저 해주신다고 한 건데 뭘 그거로 보답을 해야 한다는 둥 어쩌고 하는 건지. 그리고 아들 장가 가는데 능력되는 집안이면 다들 지분해주지 않나요? 아무튼 안 주는 쪽으로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 한동안 어색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시아버지랑 같이 들릴 거라고요. 대충 오실 시간 맞춰서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기다리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와서는 대뜸 너네 이사 가야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라니요? 어안이 벙벙한 눈으로 보자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네 신혼집으로 사준 이 아파트가 이번에 알아보니 7억이 올랐다더라. 내 처음 이 집 사줄 때는 이럴 생각이 없긴 했는데 지금 우리 사정이 좋지를 않으니 이 아파트를 팔고 너희는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른 7억만 우리한테 다오. 네? 7억을요? 그래. 왜 못 주겠니? 아까워? 내가 사준 거 내가 돌려받겠다는데. 한마디로 시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사준 아파트가 7억이 올랐으니 저희한테는 변두리로 이사를 가고 집값 오른 7억은 그대로 자기들한테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알아챘는지 제 말을 막으면서 일단 알았어요. 저희끼리 이야기 나누고 알려드릴게요. 라며 시부모님을 보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내 말을 막아? 지금 저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저도 저희 집 가격 오른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말로 저희 집만 가격 오른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집 7억 올랐으면 다른 집들도 최소 몇 천, 최대 몇 억은 올랐을 텐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본인들이 먼저 사준 집, 이제 와서 돈 오르니 고스란히 빼가려는 심부름밖에 안 보였습니다. 남편은 진정하라며 일단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살펴보자길래 부글부글 끓는 속을 내리누르고 남편 말대로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 각자 회사가 지금 집에서 멀지 않아 출퇴근하기가 편했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하면서 집값까지 같이 보자니 완전 경기도 변두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 출퇴근 시간도 왕복 3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이건 우리가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고 싶은지 며칠만 더 찾아보자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나중에 애 낳고 하면 여기 근처에서만 살 거 생각하고 어린이집이며 뭐며 혼자 죄다 알아본 상황인데 그래서 일부러 남편 출근하고 없을 때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때 이야기를 마저 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 저희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주신 거잖아요. 만약 어머님이 한 1, 2억 정도만 요구했으면 저도 생각 못 해볼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른 집값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아니지 않나요? 저희 집값만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남편 출근, 제 출근 다 따져보면서 이사 가려면 올랐다는 7억 다 투자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님 주식 안 되신 거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도 낳고 잘 살아야 하는 저희한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생활비를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한 말이긴 한데 진짜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뭐? 아니 정당한 내 돈 받겠다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잘 대들었니? 니까짓 게 뭐 잘났다고. 아주 내 아들 꼬셔서 결혼하더니 이제는 시부모도 잡아먹으려 드네? 요망한 계집애가. 네, 무슨 내 아들 잡아먹는 여자라느니 뭐니. 아니, 저랑 남편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시부모님도 결국 저희 결혼 허락한 상황이면 저로서는 당연히 저랑 남편 살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집 줬으면 그만이지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절대 안 돼요. 저희 여기서 이사 못 가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못을 박으며 대들자 시어머니가 대뜸 제 머리채를 쥐고 막 흔들었습니다. 짜증이 확 나서 제 머리채를 쥔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내고 그대로 바닥으로 밀쳤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 들고 바로 나와서는 집에서 좀 먼 카페로 향하며 씩씩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상황이 전부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자연히 남편에게 향했죠. 애초에 남편이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만 잘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어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런 손찌검을 했겠습니까? 맨날 자기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시어머니가 뭐만 요구하면 바로 안 된다고도 못하고 쩔쩔매니까 시어머니도 저렇게 나서는 걸 거 아니에요. 욱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10번도 넘게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 잡은 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행동 똑바로 해. 나야 아니면 부모님이야? 당신이 부모님 택할 거면 난 이혼할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 가라앉히고 집에 가니 시어머니는 떠났는지 없더군요. 달다한 자리 하나하나조차 재수 없어서 물걸레로 바닥 빡빡 닦고 남편 퇴근까지 기다렸는데 남편이 진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는 이야기 좀 하자길래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시부모님이랑 이렇게 실랑이하면서 살기 싫으니 당신이 나랑 시부모님 중 한쪽을 택하라고요. 당신이랑 살고 싶어. 부모님이 다시는 안 그러도록 할게. 인연도 끊어. 당신 너무 물러터져서 분명 시어머니가 불쌍한 소리 하면 금방 혹해서는 또 이런 일 생길 것 같으니까. 알았어. 엄마랑도 연락 안 할게.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동의 없이 집 팔아서 돈 시댁 주면 확 뛰어내릴 거라고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찾아와도 절대 문 안 열어주고 저는 남편 핸드폰에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그리고 집 번호까지 전부 차단시켰어요. 근데 대체 누구 폰을 빌려서 그렇게 문자랑 전화를 하는지 매번 다른 번호로 문자가 날아오고 전화가 오길래 연락하는 족족 차단할 테니 헛수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철저히 시부모님과 멀어진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짜증날 때가 많았는데 영 끊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을 일만 생기고 그 뒤로 1년 만에 아이도 낳아서는 남편과 셋이서 단란한 가족으로 살기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애가 복덩이인지 수입이 좋은 일이 들어와서 원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어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딱 봐도 감이 왔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랑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 알겠다고는 했지만 워낙 부모님 사랑이 지극한 효자인지라 당장은 그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저 몰래 이야기 나눌 것 같았는데 말은 이번이 처음 연락한 것처럼 하지만 느낌상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솔직히 이야기해. 이미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야기한 지 몇 개월 됐지? 그렇게 추궁하니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남편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도 했다네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화는 안 냈습니다. 집이야 여전히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 월급이랑 제 월급은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이랑 연 끊고 꾸준하게 설득한 끝에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집과 관련해서도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은 반포기 상태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 집 생활비와 저축은 모두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공과금도 밀린 것 같더라.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내 회사까지 오신 것 같은데 딱 1,00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 우리 지금 집값도 전보다 더 올랐고 당신이나 나나 벌이도 괜찮잖아. 응? 물론 수중에 당장 나가도 상관없는 1,000만 원 정도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의 머리채까지 잡고 제가 무슨 엄청 나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는데 막말로 그런 시부모 뭐가 이쁘다고 제가 생돈 1,000만 원을 줘야 하나요? 남편은 그럼 자기 월급에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주겠다며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지금 남편 월급이며 제 월급이며 다 제가 관리하고 있고 생활비에 저축할 돈 다 계산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근데 그 이후로 남편이 제게 말을 안 겁니다.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고 독하다면서요. 시부모님이 제 친부모도 아니고 저한테 잘해준 게 하나 없는데
왜 저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지 저는 오히려 남편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방송해 드렸는데 오늘도 비슷한 사연이 도착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걸까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우리 쓰니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계신가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 꼭 효도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사연을 쓰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부모가 없이 자란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리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합니다. 아빠 없이 자란 저 역시 동네에서 참 불쌍하다는 시선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그 시절에는 희귀하게도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다른 집은 동생이 5명 혹은 오빠 언니가 4명이 되는 등 다자녀가 대부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하나만 낳아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싶어 오직 저만을 낳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형제가 없는 저희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다른 집은 다 동생도 있고 언니랑 오빠도 있는데 나만 없어? 나도 동생 줘. 오빠랑 언니 줘. 아휴, 말도 되지 않는 걸로 땡깡을 부리면서 엄마를 곤란하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다른 집들도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은 자기 형제들이랑 부대끼면서 힘든 것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그러는데 저는 겨우 엄마랑 둘이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때마다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 엄마는 엄마가 미안해 라며 사과를 했죠. 어릴 때야 다들 철이 없다고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정도가 더욱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다른 애가 저보다 나아 보이면 그날로 엄마에게 가서는 나도 장난감 사줘. 옆집 미니는 엄마가 장난감 사줬대. 과자 사줘, 과자. 나도 과자 먹고 싶어. 라며 엄마를 졸랐습니다. 저희 집은 다른 집들보다도 형편이 더욱 안 좋았기 때문에 엄마는 무척이나 곤란했을 겁니다.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엄마 많이 원망스럽지? 그랬기에 늘 제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저렇게 얼버무렸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바닥을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서러운 게 많았는지. 물론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은 적도 있었고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저희는 유독 가난해서 저는 못 가지고 있기에 그로 인한 열등감이 있던 것도 맞지만 어리고 미숙했던 저는 그로 인해 쌓인 슬픔과 분노를 엄마에게 풀 줄밖에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뚝 그쳐. 당시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저를 달래려 드는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따끔히 혼내야만 간신히 눈물을 그치고 멈췄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엄마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너무도 많았지만 그중 대표적인 건 엄마가 무식했다는 점일 겁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시골 중에서도 좀 더 외진 곳이었기에 아마 엄마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인지 저는 엄마가 동네에서 제일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미은아, 이 글씨는 어떻게 읽는 거야? 엄마는 아주 별거 아닌 글씨조차 제게 읽는 법을 물었습니다. 쓰는 방법도 몰라서 언제나 삐뚤빼뚤 무슨 3살배기 어린아이가 쓴 글씨와 별다를 게 없었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한글을 쓰고 읽는 법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대체 엄마는 왜 이렇게 쉬운 한글도 모르고
맨날 나한테 물어보지? 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편지를 써야 한다며 저를 불렀는데 쓸 줄 아는 글씨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린 저는 짜증이 나서 아, 글 쓰는 법도 모르면서 무슨 편지를 써? 묻지 마! 나 바빠! 라며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그때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에도 짜증이 가시지 않아서 엄마 손에서 편지 봉투와 연필을 확 뺏어들곤 누가 봐도 짜증이 났다는 태도로 연필심이 부러질 만큼 손에 힘을 주고 글씨를 썼었습니다. 엄마는 완성된 편지를 보고 고맙다며 웃었지만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동네에 도는 전단지가 있으면 엄마는 우리 집에 전혀 필요도 없고 상관도 없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제게 하나하나 묻곤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쓸 것도 아닌데 왜? 그냥 엄마가 우리 미은이가 글자 가르쳐 주는 거 배우고 싶어서. 낮잠을 자거나 애들이랑 놀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글자나 가르쳐 주고 있어야 한다는 환경이 치가 떨리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은 살지 말자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엄마랑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역시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저는 고등학교를 갈 형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못 간다는 이야기에 그날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를 다닐 적 성적도 나쁘지가 않아서 당시 담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만 공부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칭찬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친구들도 미은이는 정말 공부를 잘해 라며 자주 칭찬해 주었기에 내심 우쭐하며 고등학교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에게나 공부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하며 교과서가 새까매질 정도로 줄을 쳐가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설마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날라리 짓을 하며 어긋난 적은 없었지만 엄마를 대하는 마음은 많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게 모두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돈을 번다는 핑계로 일찍이 집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먼데 너 혼자서 어떻게 하려 그래? 당연히 엄마는 걱정했지만 저는 그 걱정조차 짜증난다는 감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엄마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갔으니 돈이라도 벌겠다는데 왜 이거 가지고도 그래? 라는 모진말이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그래도 무조건 가겠다고 난 안 그러면 집을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고서야 간신히 엄마는 허락과 동시에 쌈짓돈을 챙겨주어서는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울살이는 고되었습니다. 저도 서울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중졸 여자애가 쉽게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집에 있는 것보단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여긴 시골이 아닌 만큼 제가 정신 차리고 노력한다면 일이라도 할 수 있을 테고 엄마가 없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제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미은아, 잘 지내니? 힘든 일은 없고? 어린 딸이 혼자 서울에 간 것이 걱정스러웠는지 엄마는 주인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집 눈치도 보여 그만 좀 전화하라며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하곤 끊기 일쑤였습니다. 몇 번을 그러니 엄마에게서 오는 전화도 이전보다 줄었죠.
어찌저찌 일자리를 구하다가 간신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공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몸이 힘들긴 했지만 돈이 급했던 제겐 놓칠 수 없는 일자리였습니다. 물론 겨우 공장에서 일하자고 서울에 간 것은 아니었으나 어린 저라도 써주는 곳은 그곳뿐이었죠. 야, 똑바로 못해? 너 손 빨리 놀리라고 했잖아. 네, 죄송합니다. 얼른 할게요. 쉬는 시간 지키라는 말 못 들었니? 네, 지킬게요. 죄송합니다. 허나 공장 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저를 괴롭히는 작업반장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분은 틈만 나면 어린 저를 혼내곤 했습니다. 덕분에 공장 사람들이 다 저를 불쌍하게 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아주 가끔 엄마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거의 10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처음 일을 했을 적에는 17살 소녀였던 제가 어느새 20대 후반의 여자가 되어 있었죠. 엄마와의 사이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일을 하면서 집으로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은 양심에 어긋났기에 예의상 꼬박꼬박 약간의 돈만 집으로 붙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고맙다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저 혼자 살기 바빴죠. 당시 저는 오랜 공장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했지만 가끔 시간이 나서 밖을 돌아다니며 제 또래 애들은 저보다 훨씬 몸매도 좋고 예쁜 옷도 입고 그러고 다니는데 저는 맨날 공장에만 있으니 칙칙하고 예쁘지도 않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평소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었죠. 이러다가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노처녀로 죽는 거 아닌가 할 쯤이었는데 참 운명 같게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있어서 참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친해진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남편은 성격부터 저와 정반대였어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누군가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칭찬할 줄 알고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좌절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왜 나랑 사귀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남편이 주는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저도 뒤늦게 애벌레가 나비로 탈피를 하듯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연애 3년째 제가 30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시댁 식구들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네 집은 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쭉 서울에서 살아오며 집안 사정도 그리 나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면 탐탁지 않을 법도 한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니 고생길로 들어서네. 결혼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하면 안 된다. 라며 장난을 치시는 등 저를 엄청 환대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 둘 다 모은 돈이 없진 않았으나 사실 작게라도 집을 얻어 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무사히 결혼해서 신혼집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시부모님들이 힘을 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미은이 남편 될 사람이라고? 그런 시부모님을 보고 난 뒤 엄마를 소개해드리는 거라서 그런지 솔직히 정말 불효녀 같은 생각이지만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남편이 엄마를 보고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제 걱정은 하나도 모르는 듯 그저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우리 미은이 잘해줘야 한다. 부탁해요. 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앞으로 흰 봉투를 하나 꺼내셨죠. 나중에 우리 미은이 결혼하면 꼭 챙겨주려고 한 돈이야. 내가 지금 벌이가 없어 미은이가 조금씩 보내주는 돈만 모은 거라 액수가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받아주려무나. 결혼하면서 엄마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왔는지 알고 제가 엄마에게 잘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기에 뭘 바라는 게 염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흰 봉투 안에 있는 돈이 겨우 50만 원임을 확인했을 때 저의 심정이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남편을 볼 낯도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감사합니다, 장모님.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봉투를 구기듯 꾹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제 결혼을 위해서 모았다며 주는 건 너무 쪽팔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자금을 넘어서서 집도 해주셨는데 비교하고 싶진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어쩐지 품격 있는 시부모님과는 다르게 엄마는 시골 사람 특유의 화법이 남아있었고 심지어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글씨 하나 제대로 못 쓰셨습니다. 누가 봐도 못 배운 게 티나는 엄마와 나랑 완전 다른 삶을 살아온 남편. 결국 저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얼버무리고는 도망치듯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좀 더 있어도 괜찮은데 자기는 장모님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하루 정도 자고 가도 괜찮아. 나도 같이 있을게. 아니야. 평소에 엄마랑 연락 자주 해. 그리고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한시가 아깝잖아. 그냥 얼른 돌아가자. 차마 남편에게 엄마를 안 좋아한다고도 싫어한다고도 혹은 쪽팔려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저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되도록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엄마가 연락하긴 했으나 그냥 대충 하고 있다며 얼버무리고는 끊기 일쑤였습니다. 상견례 때문에 2번 정도 남편과 남편 가족들에게 얼굴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 이상 더 엄마가 남편 가족들과 만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 결혼 자금으로 50만 원 주는 건 어머님 아버님에게는 비밀로 해줘.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저는 엄마의 존재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하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때문에 내 결혼이 혹시나 어그러질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엄마는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니 엄마는 믿기지가 않네 하며 결혼식 날에도 눈물을 글썽거렸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눈물 같은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로 인해 더 이상 내 인생이 방해받고 싶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바빴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다곤 하지만 사실상 결혼하고서도 내내 시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보다도 일단 돈을 버는 것을 우선으로 살았거든요. 남편은 원래부터 다니던 회사를 쭉 다녔고 저는 운이 좋게 공장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직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돈을 벌고 나서는 더 늦기 전에 애를 가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다행히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 아니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자식을 뱃속에 품을 수 있었어요. 그간은 너무 바쁘기도 했고 여러 이유로 엄마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철이 든 거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역시 엄마라는 입장이 될 거란 생각을 하니 나도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감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껏 엄마에게 잘해준 것은커녕 못해준 게 한 바가지였지만 앞으로라도 조금씩 신경을 써봐야겠다며 다짐 아닌 다짐을 했죠. 하지만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애를 낳으니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점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좋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식을 키우는 것 자체는 안 그래도 팍팍한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울어? 게다가 저희 자식이 유독 다른 집 자식보다 울기도 많이 울고 영 칭얼거리는 횟수가 잦아 한 몇 달간은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도 도와줬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애 크기 전에 제가 먼저 병나서 드러누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가 좀 컸다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더군요. 물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칭얼거리진 않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편해졌지만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공부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이며 뭐며 돈들 구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 쉬려고 해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30년 동안 친정에 딱 2번 갔을 정도면 말 다 했다고 봅니다. 시댁은 같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찾아뵙기 쉬웠지만 그마저도 저희가 일이 바쁘다 보니 명절 당일에나 간신히 얼굴 잠시 뵈러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친정집까지 챙길 수가 있었겠어요? 여보, 이번 명절도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장모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명절에도 엄마에게 전화 한번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못 간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엄마는 그래, 너네 바쁜데 여기 오는 게 문제겠니?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꼭 시간 되면 와야 한다. 라며 괜찮다고는 했지만 아쉬운 기색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나뿐인 자식 장성하게 다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볼 쯤 되니까 그때서야 저도 엄마 생각이 좀 나더군요. 물론 애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명절 때마다 거의 빼먹지 않고 찾아뵈긴 했으나 사실 제가 자식 노릇을 한 거라고는 거의 없고 그냥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관계 정도로만 지내곤 했는데 이제 인생 살면서 큰 고비들은 다 넘긴 듯하니 시골에 홀로 살고 있는 엄마가 어찌 지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를 보러 다녀온다곤 하고 작년에 저만 혼자 아무 연락 없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종종 찾아오는 고향이긴 했지만 늘 남편과 자식과 함께였던 데다가 사실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명절에나 한번 찾아오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저 혼자 고향에 내려가자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아이고,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어휴, 들어와. 아무 언질도 없이 찾아갔는데도 엄마는 기쁜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허리가 한껏 굽은 엄마는 거동도 불편해 보였지만 제가 왔다고 부랴부랴 밥을 짓고 옆집에 부탁해서는 닭 한 마리를 잡아 삼계탕을 푹 고아 차려주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엄마가 손수 끓인 삼계탕을 앞에 두고 있자니 너무 겸연쩍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하나뿐인 자식이랍시고 있었으면서 엄마한테 해준 것 하나 없는데 내가 이렇게 환대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을 집어서는 손으로 죽죽 살점을 뜯어 제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시는데 한 입 한 입 받아 먹으면서도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조금 편하게 앉아 TV를 보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미은아, 엄마 한글 배웠다? 한글? 그 말과 함께 무슨 공책 하나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등 자음과 모음이 써져 있는 부분을 제 앞에 펼쳐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문득 어렸을 때 저한테 글씨에 대해 묻던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짜증이 왈칵 치솟더라고요. 왜 아직도 이 나이 먹고 한글을 못 배워서 안달인 건지, 그리고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건지. 지금 생각해 보면 죄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엄마에게 대했어도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저한테 한글을 다 배웠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냥 짜증만 내면서 엄마를 전혀 돕지 않았어요. 과거의 제 치부가 다시 들춰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 늙어서는 뭐 이런 걸 하고 그래? 그냥 편하게 TV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사세요. 라며 모질게 말을 했습니다. 제 말에 엄마는 멋쩍은 얼굴로 그냥 예전부터 글씨가 쓰고 싶었어서 우리 딸한테도 이야기하고 싶고 라며 공책을 다시 서랍장에 넣었지만 저는 그날 내내 화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난 화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에게 난 화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는 걸 아는데도 엄마에게 제대로 사과 하나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미련함과 분노가 끌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으로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만약 엄마가 그로부터 딱 3개월 뒤에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저는 절대 그날 그렇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동네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남편과 자식과 함께 차를 타고 엄마가 사는 곳에 갔고 작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야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렇게 짜증이 났던 가난함이 그리웠습니다. 그저 엄마랑 함께 있었던 순간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여보, 많이 힘들지? 장모님, 짐 정리하고 나와. 나는 차에 가 있을게. 남편이 보기에 제가 너무 공허해 보였나 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엄마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남편은 제가 혼자서 엄마의 집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오기를 바랬는지 자기는 밖에 있겠다며 비켜주더군요. 솔직히 그 덕분에 조금 더 엄마의 집을 꼼꼼히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했는지 바로 베개 옆에 있는 리모컨, 봉지가 뜯기지 않은 주전부리, 엄마의 냄새가 묻은 옷, 하나하나 정리하며 상자에 담고 있는데 문득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보여주었던 공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랍을 열었는데 서랍에는 당시 엄마가 보여주었던 거 말고도 더 많은 공책들이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건가? 싶어서 하나하나 훑어보는데 그중 한 공책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가슴을 퍽퍽 쳐가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엄마가 배운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준 우리 딸. 그래도 혼자 잘 커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으로 뿌듯하다. 딸이 어렸을 때 내가 글씨를 가르쳐 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딸은 글씨를 가르쳐 주기 싫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못 배웠다는 게 처음으로 원망스러웠다. 우리 딸은 나 같은 엄마 아래에서도 너무 잘 자라주었다. 그 먼 서울에서도 혼자 꿋꿋이 살아나가고 있는 게 너무도 대견하다. 내 딸은 내게 가장 자랑스럽지만 나는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 딸은 다른 엄마를 만났으면 좋겠다. 글씨를 이쁘게 쓰는 것이 어렵다. 나중에 글씨를 이쁘게 쓰게 된다면 그때는 딸에게 편지를 쓸 거다.
조금만 더 한글을 공부하면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때가 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사연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된 맞춤법으로 보내지만 엄마의 공책에는 제대로 된 맞춤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글씨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연락도 안 하고 안 찾아가고 무시만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가 참 못나고 후회가 되어 그 뒤로도 한참을 울다가 집에 간 것 같습니다. 곧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는데 오랜만에 엄마가 쓴 공책을 펼쳐보았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 글씨를 쓰다듬고는 하는데 그럴 때면 꼭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비록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린 불효자식이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평생 엄마 그리워하며 죄송하다고 속죄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꼭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언제나 그에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들 중 가장 충격적인 사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저 아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했을 뿐인 사연자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 어린 댓글을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또래놈들은 다들 일찍이 서울에 가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고즈넉한 시골이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남매의 장남이었던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동생들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 일손을 돕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게 짜증이 났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일은 힘들었지만 일을 하고 나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흙먼지 일으키며 달릴 때의 자유로움도 좋았고 여름이 되면 동네 슈퍼 할아버지한테 큰 수박 한 통을 얻어서는 친구들과 함께 냇가로 가서 시원하게 물에 띄우며 식히다가 쪼개 먹는 재미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간 너는 참 특이하다, 특이해. 그런 저를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놀고 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시골에서 살 거야. 라는 말에는 아무도 공감하지 못했죠. 시골에 할 게 없는 것은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와는 다르게 놀 것도 별로 없고 심지어 어른이 돼서는 먹고 살 만한 일자리도 없었죠. 그렇기에 저희 동네도 점점 해가 지날수록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제가 살아온 시골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과수원하면서 오래오래 살 거예요. 아이고, 무슨 과수원을. 어린 나이였지만 마치 다짐이라도 하듯 부모님에게 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켰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다른 친구들은 다들 못해도 근처 도시급 지방으로 나가거나 혹은 서울로 나가거나 하며 각자의 일자리를 찾았지만 저는 그런 곳에선 놀러 가지도 않고 오로지 고향에서만 못 박힌 듯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동생들도 나이가 참에 따라서 점점 집을 떠났고 연락 한번 닿기 힘든 지경까지 되었으나 오로지 저만이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대견해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서 일 돕고 그러는 건 좋은데 너는 정말 과수원 일이 하고 싶은 거니? 동생들 따라서 서울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단다. 저는 지금 일에 충분히 만족해요.
별로 서울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엄마랑 아빠랑 일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강경하게 이야기하니 부모님도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부모님은 그러면서도 내심 제가 더 늦기 전엔 서울에 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서울은커녕 그저 우직하게 과수원 일만 하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가끔 지금도 서울에 갈 생각은 없니? 우리 동네는 너 또래 젊은 처자도 없는데 라며 걱정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결혼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말대로 제 또래의 여자가 없는 것도 없는 거였지만 설사 있다고 해도 그 여자들은 눈이 없겠습니까? 하도 어릴 때부터 일을 도와서 새까만 피부, 그렇다고 변변찮은 연애를 해본 적도 없어서 여자 마음도 잘 모르고 제가 여자라도 저 같은 남자를 만나진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괜한 짓이라도 해가며 여자를 만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걱정을 하시기는 했지만 결국 그 또한 제가 스스로 결혼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면 금방 포기하시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옆 동네에 민식이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아내를 얻었다더라. 베트남이요? 부모님도 제가 30대를 넘어 40이 다 되어가자 점점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꼴불견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나이는 막 40, 50, 60 되는 남자들이 돈으로 사서 결혼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20대. 솔직히 딸뻘, 손주뻘 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부모님 생각은 달랐지만요. 너도 외국에서 신부감을 얻어보는 건 어떠니? 외국에서요? 저는... 하지만 부모님은 결혼을 중요시하는 분들이셨고 그 신부가 외국인인지 혹은 돈을 주고 사온 신부인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종종 외국에서 신부를 찾아보는 게 어떠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동생들은 빠르면 20대 중반,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다 결혼을 했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장남인 제가 부록을 앞둔 순간까지 결혼은커녕 만나는 여자 하나 없는 게 신경이 쓰였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전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서 좋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겠지만 설사 그런 여자가 없다고 해서 외국에서 돈까지 주면서 저보다 한참 어린 신부를 맞이하면서까지 결혼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생들은 그래도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결혼했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아휴, 그래. 뭐 네 생각이 좀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떠나고 나면 너 혼자 남으니 그래서 그렇지. 부모로선 걱정이 되는 게야. 어머니 아버지 입장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도 편하고 좋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나마 제가 완강히 거부하니 부모님도 잠잠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는 게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과수원 일도 매번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정도 고생해보고 나면 그 뒤에는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 따라 과수원 일 하는 게 좋은 것과는 별개로 너무 어려워서 내가 나중에 부모님에게 이 과수원을 물려받아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매년 거듭하면서 나이를 먹으니 이제 사실상 과수원 관리는 제가 도맡게 되었죠.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셨고 제가 과수원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수학철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 과수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학철이 가장 바빴어요. 그래서 저로는 일손이 모자라서 동네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분들 도움을 받아 품삯을 드리면서 수학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구했는데 사실 맨날 보던 얼굴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다 보니 매년 별다를 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 보는 여자가 인부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동네가 작다 보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낯선 것을 보니 아마 근처 다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일은 전혀 안 해봤을 것 같은 얼굴로 화사하게 웃는데 솔직히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처음에는 정말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의심이 무색하도록 손끝도 엄청 야무지고 좀 쉬었다 하라는 말에도 이것만 마저 하고 쉴게요. 라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었죠. 실수하는 게 있으면 짚어주려고 해도 저랑 몇 년 일해온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좋았습니다. 혹시 가족이 과수원 일이라도 하나요? 과수원은 아니고 농사는 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요, 그냥 일을 너무 잘하셔서요. 게다가 대화를 직접 해보니 성격도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참 싹싹했습니다. 마침 나이 차이도 한 3살 정도밖에 안 나는 데다가 제가 평생 동안 해온 과수원 일까지 잘하니 솔직한 말로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가더군요. 그래서 내심 이 수학철이 조금 오래 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빨리 흐르고 헤어질 때가 되니 내년에도 같이 일할 수 있으려나? 하고 생각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니 혹시 괜찮은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라며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이게 기회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읍내에서 과수원 일에 살 물건을 골라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연락 하나도 몇 달을 질질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그런 핑계를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임을 알기에 혹시 제 검은 속내를 알아채고 수락을 안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흔쾌히 몇 시까지 만날 거냐고 묻는 말에 진짜 어린아이처럼 심장이 거세게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런 설렘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엄마, 저 이 옷 어때요? 아니다. 이거 너무 촌스러워 보이나? 얘가 갑자기 웬 옷타령이야? 늘 손에 잡히는 대로 주워서 옷을 입었던 제가 그때는 한평생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옷이 어떠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대한 잘 보이려고 몰래 약속 날보다 전에 먼저 읍내에 나가서는 새 옷까지 샀습니다.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6시쯤 돼서야 간신히 잠이 들기도 했죠.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약속 장소까지 나가는데 여자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물건 사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며 고마우니까 제가 밥 살게요. 라며 읍내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식당에 데려가서 밥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산 뒤에는 자연스럽게 카페에 가서는 커피도 한 잔씩 마셨죠. 지연 씨는 결혼 생각 있으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침 여자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길래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자는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보통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길래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훨씬 젊었을 적 이미 결혼까지 준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까지 드렸고 구체적인 날짜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자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며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속 당일날 여자를 만나러 오던 남자친구는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더군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에 저는 차마 가볍게 위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여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15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했던 그 감정이 너무도 대단했고, 솔직히 이 정도 나이 먹으면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떠나서 어릴 적의 순수함을 간직하기는 힘든데,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 또래에선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 그전까지는 그냥 가벼운 호감이었다면, 여자의 속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진정한 의미로 여자에게 반했습니다. 비록 그 사고 이후에는 결혼할 마음이 사라졌다곤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여자가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될 용기를 얻길 바랬어요. 그래서 민폐임을 알면서도 열심히 여자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장 만나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받은 아픔을 제가 곁에서 치료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도 좋아요. 다만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만큼은 기억해주세요. 당연히 여자는 하루 이틀 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가 부담스럽다면서 한두 달간은 연락도 받지 않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성적인 호감이 들 만한 사람이었고 정말 그 여자여야만 제가 부모님 원하는 대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을 부리더라도 여자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한 발자국씩 다가갔어요. 그러기를 1년 정도 하니 여자도 점점 마음을 열었죠. 당신이라면 그때 힘들었던 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게 정확히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카페에 저를 앉혀놓곤 조용히 그 말을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들쳐업고 읍내라도 한 바퀴 돌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바로 집에 돌아가서는 부모님에게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좋으니 얼른 인사를 시키라고 성화했습니다. 애초부터 제가 얼른 결혼하기를 바랬던 부모님인데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내 아들이랑 격이 잘 맞는 여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신경전 같은 건 온데간데 없고 부모님은 그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리고 누구보다도 제 아내 될 사람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은 아내를 좋아할 걸 알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었지만 과연 제 장모님과 장인어른 되실 분들이 저를 좋아할지가 신경 쓰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죠. 우리 지연이가 오래도록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라도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둘 다 시골 사람이니 서울 사람들처럼 웨딩홀 같은 걸 크게 빌려서 예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나 아내 둘 다 허례허식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는 밥을 먹고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같이 과수원에서 일했어요. 제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아내는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 제 일을 보조로 돕고는 했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순간은 열심히 땀 흘리며 시계 한 번 못 보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낭낭한 목소리로 "새참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징어 큼직하게 썰어 넣어서는 매콤한 김치가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전을 한 입 우겨 넣고 살얼음이 살짝 언 막걸리를 넓은 잔에 따라서 목구멍에 바로 들이키면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번 새참을 준비한다는 게 힘들만도 한데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혹시 새참으로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오히려 저에게 새참 메뉴가 너무 비슷한 것 같다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해오겠다고도 이야기했죠. 주변 사람들 다 하나같이 결혼은 제대로 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한 거냐? 반쯤은 장난이었겠지만 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깨가 절로 으쓱거렸죠. 제 아내는 금세 동네에서 현모양처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새참을 먹고 있을 때면 가끔 기웃대다가 새참을 한두 입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내는 그것도 생각해서 일부러 새참의 양을 넉넉하게 하기도 했죠. 어떻게 저 같은 놈이 저런 아내를 만났냐면서 질투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전생에 제가 나라라도 하나 구했나 봐요. 라며 뿌듯해했죠. 아내가 정성껏 준비하는 맛난 새참. 그리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가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차린 저녁 밥상을 먹으며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하고 몇 년은 정말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살면서 결혼 같은 걸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기적같이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니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싶어서 괜히 바보처럼 뺨을 꼬집고 허벅지를 때린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다고밖에는 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죽을 때까지 그 행복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그날 제가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못 들었다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던 때였어요. 어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저는 집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평소랑은 다르게 중간에 한번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과손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죠. 아내에게 전화해서 가져다 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일로 심부름을 시키고 싶진 않았기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근데 조금 멀리서부터 어머니랑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금 언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돈이 덜 들어왔어요. 아직 입금을 못 받아서 그래. 다음 달에 못 들어온 것까지 합해서 같이 줄게.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시면 저도 좀 곤란해요. 이거 엄연히 계약인 거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세요? 다음 달에도 이런 실수하시면 저 그냥 바로 짐 싸서 나가버릴 거예요.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다음에는 실수 없이 입금하마.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니 어머니와 아내 둘 다 저를 보더니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꾹 입을 다무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이상한 분위기임을 감지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오가는 중에 아내가 웃는 얼굴로 여보, 갑자기 집에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길래 아니, 놓고 간 게 있어서 라며 대답을 하고는 물건을 챙겨서는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찝찝했죠. 하지만 기회를 봐서 물으려고 해도 아내는 그때마다 귀신같이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묻기도 어려웠죠. 게다가 그 뒤로는 어머니가 아내랑 단둘이 있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궁금증도 처음에만 있었지. 나중 가서는 그냥 별거 아니었나 보다 싶어서 저도 자연스레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을 보게 되었죠.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수원 운영은 제가 하고 있었지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 말고 순수익금은 모두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안방에 이불을 가지러 갔다가 어머니 통장이 꺼내져 있는 것을 본 거였거든요. 평소 어머니한테 돈을 어떻게 모아두고 어떻게 쓰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하지 않았었지만 막상 눈앞에 보이니 별 생각 없이 한번 봐볼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통장을 열어보면서 대충 훑어보는데 너무 이상한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500만 원씩을 제 아내의 개인 통장으로 보내고 있었더군요. 저희가 만약 따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았었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제가 과수원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매달 떼서는 제가 직접 아내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입금을 하고 있었기에 아내가 굳이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머니에게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싶은 마음에 빤히 통장을 보는데 문득 그때 들었던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가 생각이 나더군요. 여전히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이 500만 원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거란 생각이 스쳤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엄마가 왜 제 아내한테 매달 500만 원씩 입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와 아내가 같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둘 다 화들짝 놀라면서 황급히 자리를 피하더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번처럼 얼버무릴 것 같아서 일부러 어머니 팔을 강하게 붙잡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건 아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이야기하세요. 제가 답지 않게 언성을 높이자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우연찮은 기회로 만나게 된 인연인 줄 알았던 제 아내는 사실 고모가 제 결혼을 위해서 은밀히 섭외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장남이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여기서 과수원 일만 할까봐 겁나. 내가 얼마 전에는 베트남 여자라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결혼할 거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걱정이 돼서 미치겠어. 다른 자식놈들은 다 결혼했는데. 라며 고모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고모가 외국 여자만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야. 한국 여자도 돈 주면 사올 수 있어. 라며 월 500만 원씩 돈을 받고 저랑 결혼할 여자를 그렇게 우연스러운 만남인 것처럼 만나게 했던 거였습니다. 저만 바보였던 거죠. 젊을 적 결혼할 남자가 죽어 한평생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던 순수함도 다정하고 상냥하던 마음씨도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하지만 냉정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애초에 처음 계약은 500만 원씩 받기로 한 게 맞았어.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당신 어머니와 한 약속이니 받을 건 받는 게 맞지 않아? 여보, 사랑도 돈이 중요한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뻔뻔스레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고모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길로 당장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냈습니다. 고모는 어떻게든 절 달래려고 했으나 수년간 속아온 거나 다름없는 저는 쉽게 화를 삭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도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소리를 쳤죠.
결혼은 제 선택이잖아요. 애초에 돈을 주고 누구랑 사서 결혼하는 게 싫어서 국제 결혼도 안 한다고 한 건데 이게 돈 주고 사람 산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결혼했으면 다행이지. 너는 네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안 해? 심지어는 저에게 소리를 친 것도 모자라. 야, 너는 감사한 줄 알아라. 아무리 네 아내가 애 딸린 이혼녀였어도 그 돈 아니었으면 너 같은 시골놈하고 결혼이나 했을 것 같아? 제 아내가 사실 애가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했죠. 한 번 터지니 본물 터지듯 모든 게 터졌습니다. 아내는 처녀도 아니었고 애 딸린 이혼녀였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뒤늦게 말실수를 한 것을 알았는지 고모는 얼버무리고 넘기려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제가 사랑한 아내가 아닌 이상 거리낄 것도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지금껏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내는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국 인생 첫 서울을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이야기해보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증거를 제대로 모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 어머님이 그 여자에게 준 돈,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려 합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